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것인데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내년에는 나아질지 알아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 시가가 발표됐는데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들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 투자 운용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자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AI의 활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AI 시대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월급처럼 돈을 주는 민간 실업급여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판매를 중단키로 해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IMF의 외환위기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시기보다 낮은 수준인데 과연 왜 그런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간 물가가 0%대가 된 거는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0.8%,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5년 0.7%를 기록한 때였는데요. 올해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은 이때보다도 낮았습니다.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네, 농축수산물과 유가 하락이 지속됐고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각각 지난해보다 1.7%, 5.7% 하락했습니다. 계절적과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을 제거하고 물가의 장기 추세와 내수 경기를 가늠케 하는 근원 물가 지수도 0.9%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통계청은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았고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 확대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디플레이션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마이너스 0.4%에서 이번 달엔 0.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하락 요인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 시가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소폭 인상됐는데요. 상속, 증여세 등 여러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소폭 인상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기준 시가 변동률이 1.36%, 상업용 건물은 2.39%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6% 인상되는 반면 세종시는 4.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547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 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 원에서 내년 46억 원으로 6.28% 오릅니다.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 4천만 원에서 내년 17억 7,600만 원으로 8.08% 늘어납니다. 국세청 기준 시가는 시가 표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유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기준 시가 상승폭이 컸던 반면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 실제 상속세 등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소폭 오른 것 그 이상으로는 세금이 좀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정도로 체감하는 정도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국세청은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28일까지 개별 회신할 방침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인공지능의 투자 운용을 맡기는 로봇 어드바이저 개념이 도입된 지 국내에서도 만 3년이 넘었습니다.
이 3년간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려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 운용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한 증권사의 투자용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운용됐는데 연 환산 수익률이 약 8%대에 달합니다. 증권사들이 비대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18개월 이상 운용해 성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3년 동안 수익이 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이 막 이상하게 고꾸라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난 그 알고리즘을 갖다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펀드 평가할 때 적어도 3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로보 어드바이저도 3년 이상 꾸준히 났다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또 그거는 믿을만하다. 올해 이런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33개의 로보 어드바이저 평균 수익률은 위험중립형과 적극투자형 각각 7.9%와 10.2%로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등 다양한 대상의 분산 투자를 진행합니다. 한 종목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냉정하게 매도 시점을 결정해 피해를 줄이기도 합니다. 대외 변수로 인해 증시가 크게 폭락할 때 투자자와 달리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점도 양호한 수익을 올린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그 비대면 방식으로의 접근,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로보 어드바이저 가입자는 약 2천여 명으로 투자 운용액은 56억 원입니다. 아직 생소한 서비스지만 가입자들이 늘어날 경우 투자자문사 못지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기업마다 인공지능, AI 인재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부르는 게 몸값이라고 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데요. AI 시대 인재 현주소를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G전자는 연말 인사에서 30대 중반의 조셉 림 서던 캘리포니아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임원급으로 영입했습니다. 조셉 림 교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필수적 기술인 강화학습, 딥러닝 등을 접목한 영상지능 전문가로 꼽힙니다. 앞서 캐나다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장에는 세계적인 인공지능만 분야 전문가인 다린 그라함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LG전자는 요리부터 배달, 청소까지 일상생활 AI 구현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로이 셰프봇을 시작으로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보통신업계에서는 AI 핵심 인재 영입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AI 연구개발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1년 새 위구현 하버드대 전기공학 컴퓨터과학과 석좌 교수 등 AI 역량을 끌어올릴 세계 석학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예 거금을 투자해 AI 스타트업을 통째로 사들이기도 합니다. 최근 인텔은 이스라엘 AI 스타트업을 약 2조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AI 관련 시장이 매년 5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지만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내 AI 개발 인력은 10,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 간 AI 인력 쟁탈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력들이 수요는 한 10이 있으면 그중에 4명 정도만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양성된 인력도 우리가 아직 AI 산업 기반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최근 정부도 뒤늦게나마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또 한 축은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산업 영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 AI 기술력을 더해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선도 인력 양성도 중요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택시 승차 거부나 주차 공포, 졸음과 같이 자동차와 운전을 둘러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오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잡을 때는 그냥 승차가보다 많아서 타다를 이용을 하거든요. 계속 말 거는 거. 담배 피시는 분들 특히 담배 냄새 많이 나요. 하지만 운전자가 사라지는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 이런 논란조차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주차된 차가 운전자 앞까지 스스로 오고 운전까지 알아서 하는 자동차를 5년 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오면 야 그래 졸아도 되는구나. 장시간 운전하고 할 때 피로가 졸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그걸 좀 의지할 수가 있죠. 현대차도 호출을 받은 택시가 스스로 길을 찾아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자동차를 개발 중입니다. 그동안 차에서 못 해봤었던 거예요. 가정이라든 직장에서 했었던 일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이동수단하고 좀 벗어나는 진짜 말 그대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3. 그러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되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조건적 자율주행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실제 거리에서 만나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탑승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율주행 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등도 살펴봐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연말 연시 때마다 증권사들은 새해 주식시장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올해 증시 전망의 적중률은 어땠을까요? 안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증권가 증시 전망은 올해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10개 증권사가 전망한 올해 코스피 최하단은 1,850포인트, 최상단은 2,550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수는 1,909에서 2,248포인트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대신증권의 적중률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교보증권의 오차가 가장 컸습니다. 대다수 증권사들은 특히 고점 예상치를 크게 빗나갔습니다. 예측이 크게 벗어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망치 자체의 특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경제나 혹은 국내 경제 성장률에 기반해서 증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증시 전망을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수적인 전망을 내는 증권사의 자료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내년 평균 코스피 전망은 1958에서 2411포인트 사이. 투자 낭패를 피하려면 큰 틀의 방향성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연중 추가로 내놓는 수정 전망치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투자한 종목은 큰 수익을 거둔 반면 개인이 주로 산 종목은 손실이 더 컸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초 38,700원이었는데 어제 55,8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년 사이 44.19%나 오른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산 SK하이닉스는 무려 55.5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KTNG와 SK텔레콤이었는데 각각 7.59%, 11.69% 하락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마트 등 일부 종목은 주가 하락폭이 30%가 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과 정반대였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에서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서
가격을 거의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이제 개민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자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올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또 울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올해도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드로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이광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설명할 4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0%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꽤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숫자인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계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그 앞뒤인 8월과 10월에는 0%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0%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인구입니다. 가장 끝에 10월 기준 수치를 보시면 지난 10월 인구 증가율은 10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해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졌습니다. 내년에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중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올 한 해 내내 이어졌죠. 이게 계속해서 경제에 폭탄을 던지다가 최근 1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세계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반대로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시작된 한일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거센 사회적 공분에 일본 불매 운동까지 이루어지는 등 많은 현상을 낳았습니다.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국산화 바람이 부는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떠남과 세대 교체입니다. 올해는 유독 경제계 큰 별들의 별세 소식이 많았습니다. 4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죠. 이렇게 과거 인사들이 떠난 자리에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회장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들이 젊어지자 자연스럽게 임원들도 젊어지면서 1980년대생 상무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CEO들도 5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재편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뒤집힌 전망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SBS CNBC가 작성했던 2편의 기사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3% 미만의 저금리 대출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 이걸 보고 다른 언론들에서는 저금리 시대 끝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집값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한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경기나 시장을 판단한다는 건 앞서 보여드린 기사처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장밋빛 전망도 암울한 관측도 맹신보다는 중심을 잡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가 소속 직원과 예산 일부를 들여 같은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의 회원 모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끼리 판매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선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삼성화재 경영진은 전국 모든 지점에 한 달에 5,500개씩 삼성카드를 팔라는 목표를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신규 카드 회원을 늘리기 위해 카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1개 보험 영업 조직 등수를 매기고 직원들 성과까지 평가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보다 카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된 상황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조직 일부에선 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카드 모집일인 설계사 명의로 지인들을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질서 유지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이거는 사실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모집인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화재 직원이 모집을 하게 했어, 삼성화재 직원한테. 그런 꼴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위반인데요. 카드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일부를 고객 확보로 이득 보는 삼성카드가 아니라 삼성화재가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한 지점장은 카드 가입 고객에게 지급하는 전기장판이나 현금 지원 등이 우리 돈으로 설계사를 통해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삼성화재가 정말 뭔가 자기가 득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줬다라고 하면 배임이라. 삼성화재가 줄 이유는 없잖아요. 삼성화재 측은 삼성카드 고객 모집은 종합금융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대부분 삼성카드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이 카드 판매를 지원하지만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월급 성격의 돈을 주는 민간 실업급여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돈에 비해 많은 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마다 손실률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는데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판매가 종료되는 KB손해보험의 아름다운 상해보험 상품 특약입니다. 월 2만 원씩 보험료를 1년 동안 납입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총액 기준으로 100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4만 원만 납부하고 실직하면 최대 4배 이상의 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해당 상품은 계약직 가입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들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납입한 보험료보다 받아간 보험금이 4배가량 더 많아져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져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같은 민간 실업급여 보험 상품을 판매해온 곳은 KB손해보험을 비롯해 4곳이 더 있었는데 모두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5개를 한꺼번에 가입해서 지원금을 최대로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 가입을 하셨었어요. 보통 이제 실업급여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계약직 분들이 많으셨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 실업급여는 물론 민간 구직보험 수급자까지 급증한 상황. 결국 이런 상황에서 손해율이 치솟자 적자를 버티지 못한 손해보험 회사들이 상품 중단이란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거인과 마녀, 인어가 등장하는 아빠의 환상적인 모험담이 허풍이라고 생각해온 아들은 아버지의 실제 삶을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마법 같은 판타지로 가족 사랑의 위대함을 소설과 영화로 그려낸 빅피쉬가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화 속 명장면인 노란색을 좋아하는 여인을 위한 수선화 꽃밭에서의 프로포즈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아들에게 큰 물에서 노는 큰 물고기 같은 위대한 사람이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빅피쉬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좀 많이 닮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60대, 70대 역을 할 때 아버님 모습 어쩔 수 없이 갖고 온 게 있죠. 저희 아버님이 보셨는데 그거 참 묘하더라고. 흔적도 없이 돌연 사라진 의사 로렌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병원장 그린버그는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환자 마이클을 찾아갑니다. 코끼리는
보유 중에 임시 기간이 제일 길어요. 무려 22개월. 노래치가 행방불명인데. 상상해가요? 엄마 뱃속에서 22개월. 야, 진짜 부럽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코끼리 얘기만 늘어놓는 마이클과 행방의 단서를 찾으려는 그린버그, 그리고 마이클이 경계하는 수간호사 피터슨까지 세 사람의 치밀한 대화가 돋보이는 연극 엘리펀트 송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엇갈리는 대화를 관통하는 진실이 뭔지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반전이 연출됩니다. 고대인이 쓰던 돌도끼와 칼 등이 현대인이 쓰는 휴대전화와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당대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보통의 전시회가 시대 순위나 종류별로 나열하는 것과 달리 핀란드의 디자인 역사 만년을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핀란드 문화유산부터 현대 산업 제품까지 인간과 사물,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HSG 중공업 큐리어스 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오늘 오후 경남 창원 지방법원에서 성동 조선해양과 인수 본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동 조선해양 인수가는 2천억 원으로 HSG 중공업은 내년 2월까지 잔금 90%를 납부한 뒤 이번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9도까지 내려가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서울이 영하 8도 보이겠고 그 밖에 강릉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는데요.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방한용품 등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과 광주가 6도 보이며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고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3도 보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울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 9도 보이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으나 영남 지방은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전주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올해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기온이 다소 오르며 강추위는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프리즘은 2020년에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